하늘이 사람에게 선사한 가장 큰 선물, 자연. 촉촉한 대지에선 푸른 생명이 싹을 틔우고 아낌없이 내리쬐는 햇살은 세상에 곡식을 키우며 한 줄기의 바람은 땅의 결실을 수확하는 농부의 땀방울을 식혀줍니다. 우리는 자연의 품속에서 지금껏 삶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입니다. 다만 방법이 조금 달라질 텐데요. 더없이 강하고 깨끗하며 무한한 자연의 힘을 세상의 빛으로 바꾸는 일. 인류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불어온 커다란 바람이었습니다. 증기선과 증기기관차가 땅과 바다를 누비며 물자를 옮기고 기계화된 공장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속도로 똑같은 물건들을 생산해냈죠. 경제의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증기기관의 등장, 그리고 기계와 장치의 활용 등 산업혁명을 이끈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그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바로 화석연료입니다. 산업혁명의 시작은 곧 세계 시장을 좌우할 화석연료의 시대를 예고했죠. 그로부터 약 130년이 지난 지금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또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스마트 기기들이 일상 속에 들어온 21세기의 삶은 과거 그들이 꿈꾸던 미래의 모습일 겁니다. 낮보다 밝은 도시의 밤은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인데요. 그만큼 가정과 도시, 그리고 각 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억 년간 지구 곳곳에 내장돼 있던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 200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바닥이 보일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죠. 매장된 화석연료의 양을 통해 사용 가능한 기간을 환산해보니 석유는 50년, 석탄은 114년, 그리고 천연가스는 52년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에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충분히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 하지만 이대로라면 이 땅에서 곧 고갈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화력발전소, 공장, 그리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대기 속으로 들어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킵니다. 지구온도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각종 기후변화는 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피해는 사람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입니다. 이제 화석연료의 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 된 것이죠. 우리나라 지금 한 40%까지 이렇게 자료를 보면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적인 그 이슈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정부라든가 각 세계적으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를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그런 연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고갈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자원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청정 에너지라는 의미가 함축된 용어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에 있던 에너지원에 첨단 기술을 융합해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 종류로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등이 있죠. 신에너지의 대표주자인 수소에너지는 물에서 분리한 수소를 연소시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가솔린보다 열 효율이 높고 대기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무공해 자동차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죠. 재생에너지는 자연의 힘을 이용합니다. 햇빛, 물, 지열, 바람이 대표적인 에너지원인데요. 재생에너지는 자원의 양이 풍부하고 또 재생이 가능해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즉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 자연에너지를 그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연에너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적인 그런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에 대한 우려만큼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실질적인 발전량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약 4%. 석탄과 원자력이 에너지 생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가정 몇 가정을 이제 우리가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20%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전체 가정에서 쓰는 전기는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각종 자동화 기기들과 디지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팩토리가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이곳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분야도 시설 규모도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 3만 제곱미터를 가득 메우고 있는 태양광 패널들로 짐작할 수 있듯이 이것은 재생에너지로 얻은 전력을 사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건설 단계부터 재생에너지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구축한 이곳에선 소규모 독립형 전력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의 전력망이 아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전력망이란 무엇이고 또 재생에너지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곳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해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란 기존의 중앙 집중식 전력망에 의존해 전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분산형 전원을 이용해 전기나 열과 같은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는 소규모 지역에서 전기 에너지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인 것이죠.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일단은 독자적인 분산 전원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독자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총 배전에 의한 어떤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효율 자체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어떤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 탄소 배출에 대해서도 굉장한 이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는 발전원과 전력 소비자의 거리가 가깝고 적용 규모가 작기 때문에 송전 설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특징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에 효과적으로 적용돼 섬이나 특정 지역, 건물 등 전력이 필요한 곳에서 전력 생산과 소비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만큼의 전력을 생산해 저장 장치에 충전해 놓았는지, 사용한 전력량은 어느 정도인지, 또 하루 중 언제 최대 전력 부하가 걸리는지,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 그리드 관제센터. 이곳 산업단지에선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에 전력을 충전하고 요금이 비싼 시간에 충전된 전력을 사용하는 등 마이크로 그리드의 효과를 단계별로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제에 대한 어떤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 이제 2차 사업으로 해서 이제 고도화하는 기능들을 추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각각 개별 수용가의 어떤 EMS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접목을 하고, 클라우드 EMS까지 이제 접목이 되어서 전체 종합적으로 더 이제 효율적인 부분들이 더 운영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로 그리드가 이루어지기 위한 핵심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에너지원입니다. 태양광은 재생에너지의 대표 주자인 만큼 발전 장치로서 가장 많이 구축되고 있는데요. 태양전지 모듈과 축전지, 그리고 전력 변환 장치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은 필요한 만큼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옥상이나 지붕, 외벽에서 소규모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33,000제곱미터의 면적 중에 약 3만 제곱미터 정도에 되는 1,600kW 정도 되는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일조량이 좋은 상태에서는 지금 시간당 이제 8,000kW 정도 생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생산 동력, 그리고 유틸리티, 냉난망, 그리고 지금 사무동에 있는 전등 전체 사용량에서 전체 사용량으로 자가수용으로 쓰고 있고요. 지금 작년 동년 대비 동일한 면적, 동일한 기기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절감 효과를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전력은 변전 시설로 이동합니다. 태양광 모듈에서 생성된 직류 전기를 교류 전기로 바꾸는 작업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전자기기들이 교류 전기로 구동되기 때문이죠. 이렇듯 건물 옥상에 내리쬐는 태양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현황은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데요. 마이크로 그리드가 구축되었기에 가능한 풍경입니다. 산업단지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뿐만이 아닙니다. 지열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지열 시스템은 지하 150m까지 뻗어있는 수십 개의 파이프를 통해 물을 순환시키며 땅속 에너지를 얻는 원리입니다. 항상 온도가 일정한 지열은 여름에는 냉방 전력으로, 겨울에는 난방 전력으로 활용되죠. 지상에서 온도보다는 지하의 온도가 상당히 지금 낮은 온도, 그리고 겨울이 되더라도
그 평균 지표면보다는 상위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온도를 올리는 행위, 낮추는 행위를 가지고 하는 지열의 특성을 가진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가 일정한 에너지를 확보한다는 건 큰 폭으로 온도를 높이거나 내릴 때 사용되는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땅속 깊은 곳에서 얻어내는 지열 에너지는 무한하게 얻을 수 있는 재생 에너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력량이 요구되는 산업단지에서 재생에너지와 마이크로 그리드의 결합은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독자적으로 생산한 전력을 사용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중앙 전력을 시간대별 비용을 계산해 효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는 핵심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그리드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설비 ESS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재생에너지는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환경 조건에 따른 변수가 따릅니다. 때문에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즉, ESS는 충전과 방전을 조절할 수 있는 일종의 대용량 배터리인 셈입니다. 전기가 요금이 싼 밤에는 저장을 했다가 전기 요금이 비싼 낮에 방전을 해서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되면 전기 요금을 절감하게 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 공급과 수급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SS는 전기에너지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도 합니다. 전기에너지의 품질이란 공급자의 발전량과 소비자의 수요량이 일치해 전기에너지의 주파수와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ESS는 소비 전력량 예측을 통해 전기에너지의 품질을 높이며 고가의 전기 사용료나 정전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요소죠. 재생에너지와 마이크로 그리드, 그리고 ESS 기술의 융합은 미래 에너지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은 주로 분산 전원을 주로 활용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중에 우리 IoT 센서라든가 이런 센서를 이용해서 전력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활용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산 전원과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이 융합되어야만 우리가 계통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술은 아마 융합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북 충주에 자리하고 있는 충주댐.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건설된 이곳에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충주댐 건설로 인해 댐 아래로 거대한 인공 호수가 형성됐는데요. 배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가면 청풍호 위에 자리한 아주 특별한 발전소를 볼 수 있습니다. 물 위에서 태양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융복합 태양광 시설, 청풍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소란 말 그대로 물 위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를 의미합니다. 육지의 태양광 발전소를 물 위로 옮겨 놓은 것이죠.
태양광 발전으로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선 넓은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 면적이 협소한 우리나라의 경우 육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선 산림 훼손이 불가피한데요.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수면 위로 태양광 시설을 띄워 육상 태양광 발전소의 단점을 보완했습니다. 현재 청풍호에는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수상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발전소 한 그룹당 그 규모가 약 1만 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이렇게 거대한 발전 시설을 세울 수 있다는 건 이용할 수 있는 수상 공간 면적이 넓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국토에 있는 수면 공간을 활용하면 더 많은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겠죠? 육상 태양광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육상에서는 주로 산에서 많이 하는데 산림 훼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수상 같은 경우는 물만 있으면 되니까 또 충주호랑 같은 경우에는 6,620 킬로평방미터 정도 어마어마한 넓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요게 한 평방미터가 3만 평방미터이기 때문에 거의 한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물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자연 훼손 없이.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일부가 물에 닿아 있는 만큼 특수한 설계 방법으로 제작됐습니다. 부유체가 수면의 일정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계류 장치가 핵심 시설인데요. 이와 함께 2.5톤의 콘크리트 박스와 부유체를 연결하고 콘크리트 박스를 수면 아래로 떨어뜨려 강풍, 태풍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렇게 건설한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수면 냉각 효과로 인해 육상 태양광보다 10% 정도 높은 발전 효율을 가진다고 합니다. 넓은 설치 장소의 확보와 함께 높은 발전 효율을 가진다는 것은 수상 태양광 발전소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모듈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수중 케이블을 통해 지상으로 전달됩니다. 수중 케이블을 통해 이동하는 전기는 지상의 전기실에 도달하는데요.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일반 가정이나 한국전력공사로 전달됩니다. 관리실에선 오늘 하루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량과 누적 생산량 등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청풍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에선 일 최대 19,000kWh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수상의 일정한 온도 유지가 효율적인 전력 생산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상 같은 경우에 여름 같은 경우 온도가 높으면은 패널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태양광이라는 거는 패널 온도가 어느 정도 일정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수상은 온도가 표면 온도가 일정히 유지가 되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것이 장점입니다. 청풍호에 건설된 수상 태양광은 연간 약 4,000메가와트시의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요. 쉽게 가늠하기 힘든 이 수치는 연간 950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입해 사용하는 원유로 계산하면 약 6,700배럴의 원유 수입을 대체할 수 있고 약 1,88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또 화석연료의 고갈에 대비해 재생에너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맑은 세상을 꿈꾸며 등장한 재생에너지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화석연료의 고갈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안겨주지만 재생에너지의 도약은 우리에게 희망의 이야기를 전해주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자연을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없듯 만족할 만한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화석연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걸까요? 재생에너지의 미래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무한한 선물이자 환경오염에 걱정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 자원, 바람. 우리는 바람을 이용해 전기를 얻고자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데요. 질 좋은 바람이 불어오는 넓고 평평한 대지에 풍력 발전기를 세우면 그것이 하나의 풍력 단지가 됩니다. 풍력 발전기는 블레이드라 불리는 날개와 그 움직임에 관여하는 기계 장치부, 회전력을 전기로 바꿔주는 전기 장치부, 그리고 이를 받쳐주는 타워와 제어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구성품들이 모여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바람을 받은 블레이드가 회전하면 블레이드와 연결된 축이 움직이며 바람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전환된 운동 에너지는 발전기로 전달되고 발전기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이때 바람에 의해 움직이는 블레이드의 길이가 2배로 길어지면 바람을 받는 면적이 4배가 돼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는 지금 한 번에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형 풍력 발전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의 대형화는 곧 풍력 발전기의 핵심, 블레이드의 대형화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블레이드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높은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두껍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블레이드의 대형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최전방에서 맞는, 그리고 최전방에서 바람을 맞아서 회전을 시켜주는 이제 가장 핵심 부품 중에 하나고요. 블레이드의 크기라든지 형상에 따라서 발전되는 양 같은 것들을 또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은 자동차의 엔진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이제 가장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연에 그대로 노출되는 블레이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블레이드의 표면에 고강도 유리섬유나 탄소 섬유 같은 소재를 붙이는데요. 국내에서는 주로 층층이 쌓아 올린 구조의 고강도 유리섬유 블레이드를 사용합니다. 유리섬유의 경우 강도는 좋지만 비싸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는 저풍속 지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박지상 박사 연구팀은 유리섬유 블레이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형 카본 블레이드를 개발했습니다. 무게가 가볍고 부식에 강한 카본의 장점이 녹아있는 대형 카본 블레이드엔 특별한 소재 기술이 적용됐는데요. 섬유를 층층이 쌓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소재를 비대칭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덕분에 바람을 받을 때 블레이드가 구조적으로 뒤틀려 바람의 하중을 더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동급 대비해서 경량화되어 있는 블레이드고, 그리고 TBC라는 아주 특수한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TBC 소재를 적용을 함으로써 이제 블레이드가 실제 이제 필드에서 회전을 할 때
받게 되는 복잡한 하중을 유연하게 블레이드가 그 변형을 하면서 유연하게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그 터빈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하중이 10% 이상 감량을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요. 블레이드가 오랜 시간 자연 속에서 바람을 맞으며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선 바람이 주는 엄청난 하중을 견뎌야 하는데요. 연구진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조성해 재료의 강도를 측정하는 피로 시험으로 블레이드가 20년 이상을 버틸 수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 정하중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블레이드가 20년 또는 25년 수명 동안 받게 되는 이제 극한의 하중을 시험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정하중 시험이 완료가 된 블레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피로 시험이라는 걸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험은 엣지 방향 시험이라는 건데요. 블레이드는 엣지 방향 이렇게 날로 흔드는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 방향이라 해서 면 방향으로 이렇게 흔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중에서 지금 첫 번째로 이제 엣지 방향 시험을 먼저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상하 좌우 방향에서 하중을 가해 재료의 피로도를 측정하는 이 시험은 2~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블레이드가 받아들이는 하중은 표면에 부착된 수십 개의 센서에 입력되는데요. 그 수치는 모니터를 통해 전달됩니다. 시험 중간, 블레이드의 파생이 발생한 시점도 기록해 놓는데요.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블레이드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연구진. 만약 내구도가 목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블레이드의 성능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블레이드를 만들기 위한 소재 기술, 설계 분야 등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블레이드는 이제 뭐 클래스 1, 2, 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 풍속에 따라서 그 등급을 좀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카본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래스 3로서 이제 저풍속형 블레이드입니다. 저풍속형 같은 이제 카본 블레이드는 6m/s에 이제 아주 작은 속도에서도 회전을 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블레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되게 산악지대가 많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블레이드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기에는 또 열악한 환경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떤 발전량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저풍속형 블레이드를 탑재한 풍력 터빈을 사용하는 게 국내에는 아마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는 대관령, 태백시, 제주도 등 유명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지 조건이 까다로운 풍력 발전의 특성상 국내의 풍력 발전 단지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환경에 딱 맞는 맞춤형 블레이드의 등장은 풍력 발전의 입지적 한계를 극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차세대 태양 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정원 박사 연구팀은 특별한 소재를 활용해 세계 최고 효율을 가진 태양 전지를 개발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를 활용해 만든 태양 전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태양 전지는 빛 에너지 전환 효율이 높고 생산 단가가 낮아 기존 태양 전지의 단점을 보완한 차세대 태양 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는 기존의 천연 광물인 티탄산, 칼슘과 같은 이런 화학 결정 구조를 갖고 있고 AMX3의 화학식을 갖고 있는 무기, 유기, 하이브리드 소재를 말합니다.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광흡수층으로 사용한 태양전지를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고 말합니다. 1950년대에 등장한 1세대 태양전지.
실리콘 반도체를 활용한 전지는 초반 효율이 6%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특수 재료를 사용해 효율을 약 25%까지 높였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실리콘 태양 전지는 생산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 효율이 높은 차세대 태양 전지의 개발이 필요해졌습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태양 전지는 굉장히 고효율을 나타내지만 리지드한 기판에 대한 그 응용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페로스카이트 태양 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용액 공정을 통해서 대면적화가 되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온 공정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유연한 기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실리콘 태양 전지와는 달리 발전용에 해당되는 부분 외에도 다양한 응용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 소재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칼슘 티타네이트라는 천연 광물과 동일한 화학 결정 구조를 가진 화합물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주로 두 가지 유기물을 혼합해 만드는데요. 단단한 무기 소재와 유연한 유기 소재의 장점을 동시에 가지며 빛을 잘 흡수해 효율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페로스카이트 소재는 두 개의 전구체를 쉽게 용액에 녹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것으로부터 간단한 그 방막 형성 공정을 통해서 고결정성의 그 방막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음 페로브스카이트는 차세대 태양전지의 후보 물질 사이에서 크게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전기 생산 효율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 낮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소자의 고효율화를 위해 끊임없이 이어진 연구 덕분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의 효율은 크게 향상됐는데요. 그 비결은 페로브스카이트 방막 제조 과정에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파우더 형태의 페로브스카이트를 액상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액을 기판 위에 아주 균일하게 도포해야 하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는 서로 잘 뭉치는 성질이 있어 균일한 형태의 방막으로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한 화학물질을 첨가했습니다. 이 용액은 방막이 형성되는 동안 결정성을 늦춰 소재가 균일하게 도포될 수 있게 하는데요. 이후 가열 과정을 거쳐 첨가대가 휘발되면 결정이 형성돼 방막이 완성됩니다. 유리기판 위에 용매를 도포함으로써 필름을 균일하게 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핀 코팅 공정 중인데요. 특히 균일한 페롭스카이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스핀 코팅 공정 중에 솔벤트 엔지니어링 기법, 즉 스피닝 공정 중에 극성도가 낮은 용맥을 떨어뜨림으로써 과포화를 극대화시켜서 균일하고 구멍이 없는 고체화 필름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균일한 방막을 제조해 고체 필름을 만든다는 것은 빛을 투명하게 받을 수 있어 효율이 높은 고체 필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 외에도 구성 성분을 제어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의 효율을 더욱 높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페로브스카이트가 보다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을 찾아 성능을 개선하기도 했는데요. 그 효율은 최고 22.7%로 실리콘 태양 전지의 최고 효율과 약 3%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입니다. 어떤 값이 어떤 앉아서 해주시죠. 점점 그 효율성을 높여가며 차세대 태양 전지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태양 전지의 효율이란
전지가 태양 에너지를 100% 받아들였을 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양을 비율로 환산한 것인데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이 소재가 가진 장점을 최대화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넓은 면적에서도 그 효율을 지킬 수 있는 대면적화 기술과 소재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플렉서블 기술의 확보가 바로 그것입니다. 차세대 태양 전지의 장점은 바로 그런 큰 응용성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액 공정을 통해서 이런 가벼운 유연 소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외벽형이라든지 창호형이라든지 그리고 말씀해 주신 그 루프형이라든지 이런 것에 모두 다 가능하고요. 안정성이 더 개선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 외에도 뭐 자동차라든지 이제 이동형 그런 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플렉서블 기술은 소재 활용의 최정점에 있는 분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소재를 휘게 만들고 굽히며 원하는 모양을 만든다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휘어지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가 상용화된다면 차세대 태양 전지 시장의 패러다임은 또다시 변화할 것입니다. 연구팀 역시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해 태양 전지를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태양 전지의 미래, 그곳엔 재생에너지의 미래가 깃들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가진 무한한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신재생에너지의 가치와 가능성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에너지는 모두의 인식이 하나씩 모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 경쟁력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접목한다면 우리가 화석연료도 줄이고 화석연료를 줄이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과학기술의 성장은 어떤 미래를 불러올까요?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재생 에너지의 무한한 변신을 기대해 봅니다.